오늘은 최근에 소식들이 빵빵빵 터졌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리프사가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비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리프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권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그리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송금 전문 업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이들과 손을 잡고 말 그대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을 넘나드는 페이먼트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이것을 제한 비금융권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일사라던가 또는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리프사 관련된 것도 하지만 사실 비금융권에 좀 치우쳐져 있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소식들이 이제 리프사가 전담하는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바로 비금융권에서의 그림에 있어서 마치 금융권 관련된 엑스라피드 발표를 작년 수혜에서 했듯이 이제 비금융권에서 우리도 이제 상업화해서 XIP를 브릿지할 수 있는 실사용 사례 발표한 것과 약간 동일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소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제 XIP 레저의 미래에 대한 그런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사용 사례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실사용 사례 중에 가장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바이낸스가 실제로 유스케이스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약간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사실 XRP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실사용 사례이기 때문에 이 XRP라는 블록체인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 실사용 단계,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브로드하게, 그러니까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지만 사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변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비드 슈왈츠의 XIP 레저, XIP라는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금융권, 어서 오세요. 비금융권에 있어서의 이제 본인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와 관련된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이비드 슈왈츠도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 플랫포밍 코일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블로그에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2년부터 이제 리프사가 뭘 해왔는지 설명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핵심만 말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012년 이후로 리프사가 굉장히 지난 7년 동안 XIP 레저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분산 환경에서 분산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뭔가를 해왔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지난 7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리프사의 비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인터레저와 XIP.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른손에는 XIP, 왼손에는 인터레저, ILP 이 두 개 무기 들고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XIP 세르먼트, ILP는 모든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다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본인들이 해오고 있는데 7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유스케이스라던가 그리고 몇 가지 이제 XIP 레저상의 그런 룰에 대한 디자인 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죠. 자, 몇 가지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에 전제로 깔아놓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설명합니다. 컨센서스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컨센서스는 뭐죠?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트랜잭션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정상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를 원장에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기록해 놓기 위해서 그게 밸리드한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그 과정, 규칙, 이거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퍼포먼스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그리고 피처 몇 가지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시작합니다. 왜 제안을 할까요? 결국에는 그 뒤에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스낵맨이 이 XRP 레저상에 앞으로 생겨났으면 좋겠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얘기하기 위해 XRP 레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으로는 더 나아가기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몇 가지 아까 얘기한 컨센서스나 피처 이런 기능들이 약간 지금과 달라져야 된다, 디자인들이. 그래서 제안을 시작하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것처럼 똑같이 했네요. Play for the ledger라고 되어 있죠. 이 블록체인, XRP 레저가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엮어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엮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로버스니스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개선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 끊어서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컨센서스랑 다 관련된 겁니다.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 일단은 UNL 결정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개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데이비드 샬츠는 뭘 제안하냐면은 지금 디폴트 UNL이라는 게 존재해요. 디폴트. 뭔가 잘못 쓴 것 같지 왜? 맞나? 괜히 헷갈리네요. 자, 디폴트 UNL 그냥 한글로 적을까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왠지 디폴트란 저 단어가 왠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오늘따라. 자, 디폴트 UNL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누가 만든다? 리프사가 만든다. 리프사가 이제 기본 제안하는 이런 공고되는 밸리데이터 리스트예요, 일종의. 이런 이유로 해서 리프사가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죠. 왜냐? 이유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간단히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언급됐기 때문에. 왜냐면 리플로드라고 원장을 기록하는 친구들이야. 밸리데이터는 트랜잭션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해주는 친구들, 컨센서스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고, 리플로드라는 친구들이 원장을 작성하는 친구들입니다. 밸리데이터가 확인해준 거를 막 열심히 원장에다 기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리플로드가 능동적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뭐를? 저 UNL을. 밸리데이터가 오늘날 180여 개 정도 그 전후로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 한 23개 정도 지금 UNL로 잡고 있는데 이거를 리플로드, 원장을 기록하는 친구들이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리플사가 만든 디폴트 UNL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좀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만든 밸리데이터 몇 개 껴갖고 그리고 리플사가 이 제시한 디폴트 UNL에서 얘는 별로야. 얘 몇 개 빼고 한 5개만 빼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밸리데이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를 추가 5개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난 쓸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규칙 위반도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리플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문제는 지금 데이비드 샬츠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리플로드들이 자 문제점 리플 노드들이 하나같이 다 디폴트 UNL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그냥 리플로드드 태반이 디폴트 UNL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혹시 탈중화가 안 돼서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냐면은 똑같은 UNL을 저 20여 개 되는 똑같은 UNL을 XRP 레저상의 장부를 기록하는데 저것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60개는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거의. 그죠? 의미가 없어요. 걔네는 어멘먼트, 이 XRP 레저상의 규칙을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있어서 투표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지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데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이 디폴트 UN을 똑같이 다 쓰고 있는데 이 중에 한 80%가 정지를 먹어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다운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정상 작동을 못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텔라 루멘이 몇 달 전에 네트워크가 마비된 적이 있었죠. XRP 레저도 똑같이 마비될 겁니다. 왜냐면 트랜잭션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컨센서스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트랜잭션들을 이제 리플 노드들이 원장에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UNL 똑같은 걸 다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80%가 다운을 먹는다? 그러면은 원장에 기록할 트랜잭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트랜잭션은 계속 발생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밸리데이팅을 못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비 상태가 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데비드 슈왈츠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야, 니네 좀 UNL 지금 니네 맘대로 좀 골라봐. 오버랩 되는 애들 적당한 비중만 채우고 좀 각가지 다른 거를 분산해서 써야지 뭔가 이게 그런 네트워크 리스크 없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안을 한 거예요. 좀 더 네트워크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방에 다운되거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제안을 한 겁니다. 좀 니네 리플로드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플로드들 야 우리 UNL 그대로 디폴트 UNL 쓰지 말고 좀 바꿔. 이것저것 다 써봐 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레이어 컨센서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컨센서스와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밸리데이터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로드의 UNL로 채택이 되면 이 원장의 트래픽을 기록할 때 트랜잭션들이 밸리드한지 안 한지 이걸 확인해주는 역할, 이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규칙, 어멘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투표 권한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밸리데이터 하나가 그냥 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 레이어 컨센서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쪼개자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규칙 관련된 거 쪼개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관련된 거 두 가지로 레이어 쪼개서 역할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좀 더 그게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메모리 컨섬션은 이거는 퍼포먼스랑 관련된 거예요. 이제 퍼포먼스. 그래서 약간 뒤에 내용 나오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XRP 레저의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안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알면 좋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컨센서스 좀 아셔야 되겠지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릴레이 관련된 거.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더 빠르게 XRP 레저 네트워크가 좀 더 퍼포먼스 좋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에 몇 가지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제안도 하는 거고 지금 이 안에 이제 적용되는 이런 알고리즘 관련된 것도 좀 바꾸자는 거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DB. 그러니까 원장도 뭐 기록하고 이런 DB를 쓰는데 이것과 관련된 얘기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XRP 레저로 논문을 쓰시겠다 그럼 아셔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모르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맥락도 모르셔도 되고요. 컨센서스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특징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 이 트랜잭션 피에 대한 얘기를 꺼내죠. 이 지금 fe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해갖고
그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적절한 fee, 트랜잭션을 처리하기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트랜잭션 코스트,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실제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누군가가 아니면은 IRP 커넥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페이먼트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한테 fee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적절한 fee인지 이런 거에 대한 트래킹,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자는 얘기고요. 이거는 좀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곧.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이 fee 관련된 모델이 IRP 커넥터라도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면은 이거를 좀 얘기할 단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권 쪽에서 쓰는 ODL, 그러니까 구 엑스라피드 ODL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폐쇄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가 나면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번 얘기 중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실제 유스 케이스로 드러나면서도 우리와 좀 관련이 많은 거죠. 자, 뭐냐면은 요거 지금 보시죠? 콜레럴라이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간단히 말하면은 리저브 커런시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리저브 커런시로. 리저브 커런시로 쓰자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날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죠. 스테이블 코인부터 종류를 볼게요. 종류를 볼 건데 지금 테더가 있을 거고요. USD C, 서클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있겠죠. 기타 등등이라고 적을게요. 굉장히 다양하게 오늘날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름을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이나 많이 있죠. 자, 뭐냐면은 테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죠? 테더 재단이 본인이 발행하는 그 테더에 관련된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1대1로 맞추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비율을 맞춰갖고 본인들이 달러로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죠. 일종의. 서클은 모르겠어요. 따로 챙겨보질 않아서. 그리고 기타 등등 다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나 결국에 문제는 그거예요. 본인들이 발행한 건 디지털 화폐란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의 화폐인데 과연 이 본인들이 수표처럼 발행한 얘네들의 가치,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신용 리스크, 신용은 뭘로 보증할 거냐 도대체. 이 얘기가 항상 논란이 많고, 그 중에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발행한 테더보다 달러가 현저히 적거나 또는 본인들이 무에서유를 창조해서 보증금도 없는데 본인들이 돈 쓰고 싶어서 막 뭐라 해야 될까요? 통제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마구잡이로 발행한다는 의혹을 받아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뉴욕주와 굉장히 충돌을 했었죠. 지금도 뭐 관련된 소송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오늘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은 뭘 제안하는 거냐면, 마치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리저브 커런시라는 구조에서 비슷한 것을 채용하자는 거예요. 뭐를 하자? XRP를 백엔드 보증할 수 있는 화폐로 두고 이걸 묶어두고 이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하자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띵, 달러 스테이블 코인 띵, 이거를 발행하자는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달러로 보증해놓고 발행하나, XRP를 놓고 발행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데? 그게 그거 아니야? 이 달러 대신에 XRP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뒤에 백엔드를 놓고 나서 발행을 하나,
달러로 하나, 그게 그거잖아. 뭐가 다른 거야? 왜 이거 왜 제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생각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도 설명이 나있지만은 XRP가 이게 리저브 커런시 형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포지션을 하면은 뭐가 다르냐? 달러를 놓은 거랑 XRP 놓은 거랑 차이가 뭐냐? 이거는 실제로 하나 더 예를 들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애들 있죠? 발행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리프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 뭐죠?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들이 본인의 법정화폐 이제 달러 아니면 또는 본인들 본인 피아트라고 그냥 요약해서 적을게요. 이거랑 XRP를 홀딩해서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제한하는 걸까요? 왜 법정화폐를 백엔드로 안 놓고, 그러니까 패깅 시키지 않고 왜 XRP를 준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걸까요? 이게 어떠냐고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리플사니까 XRP가 짱이니까 야 이렇게 하자 단순히 그냥 밀어붙이기일까요? 강요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냐면은 자,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법정화폐를 들고 있을 경우, 준비금으로 들고 있을 경우와 XRP를 들고 있을 경우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알기가 쉽습니다. 법정화폐 들고 있을 때 VS 하나 버너스 적어주고요.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결국에 특정 국가의 법정화폐거든요.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요거를 기반으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고객이 뭐 같은 나라 네트워크, 같은 나라 그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금융망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 그런 존재, 시중은행들이면은 알기 쉬워요. 리얼타임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계좌로 필요하면 옮기거나 그게 가능하는데, 만약에 국경을 뛰어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경우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특히나 만약에 테더 같은 건 어떡하죠? 테더 재단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내놔. 달러로 바꿔줘. 그러면은 바꿔서 받는데 그것도 디지털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테더 재단이 준 달러 있죠. 그거를 내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테더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은행. 그럼 그 은행의 테더 대전이 쫄래쫄래 가갖고, 야, 이 고객이 지금 한국에 있는 뭐 하나은행에서 이제 사용하는 고객인데 이 11111 계좌로 100만원 입금해달래. 입금해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입금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리얼타임으로 안 되겠죠? 한국이란 나라의 시중은행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꽤나 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아까 같이 중앙은행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주체만 다를 뿐이지. 중앙은행 마찬가지예요. 중앙은행도 만약에 CBDC를 뭐 나중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종이화폐를 백엔드로 놓고 또는 뭐 다른 거 뭐 금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놉니다. 놨는데 그거를 결국에 이제 본인이 돌려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야, 네가 보증했던 거 그거 돌려내놔 해서 받고 나서 그거를 또 국경을 뛰어넘어서 어딘가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준비금을 XRP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바로 수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받은 사람이 XRP로 받아다가 수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준비금으로 이걸 갖고 있던 쪽이 고객님 뭘로 받고 싶습니까? 저희는 지금 뭐 달러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원하시면 다른 나라 화폐도 아니면은 다른 암호화폐도 가능해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적혀있는 시간 가격에 비슷한 걸로 지금 딱 바꿔서 딱 꽂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딱 꽂아 드립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거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XRP를 브릿지 삼아서
예, 이게 XRP로 이제 그 가격, 본인들이 발행한 수표든지 IOU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든지 뭐든 간에 그 신용 리스크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준비금으로서 하는 동시에 이걸 통해서 바로 스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그날, 그러니까 리프사가 노리는 최종 완성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날 보편적 수용성을 가질지언데, 그날이 되면은 뭐라고 했죠? 그 주체들이 XRP를 지금처럼 준비금으로 들고 있다가, 야 나한테 $100 보내야 되냐? 네가 들고 있는 XRP 100달러치 지금 시장 가격 얼만데? 아, XRP 한 개에 지금 $100구나. 야, 한 개만 던져줘. 받았네? 3,000명 끝나잖아요. XRP 레저상에서 3,000명 끝나잖아요. 1 XRP 페이먼트로 보내요. 아, 나 받았네. 잘 받았어. 야, $100 받았으니까 네가 보내고 싶은 수신자 그 계좌에다가 내가 $100 넣어줄게. 땡큐. 3,000명 끝. 같이 이동 끝.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날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XRP 자체를 사람들이 이거를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서 적어도 훌세일, 그러니까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이거 적어도 야 지금 XRP 시장 가격만큼 가치 있으니까 우리 이거 서로 주고받는 걸로도 XRP를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세틀먼트가 된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 그림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이날이 되면은 XRP 준비금으로 쓰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도 XRP를 준비금으로 갖는다? 그러면 이거 그냥 XRP 주고받는 거야.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야, 크로스오버도 페이먼트 해야 돼? 얼마 가야 되는데? 100억? 야, 얼마야? XRP 지금 하나 가격 얼마야? 100만원? 자, 어디 보자. 그러면은, 1000만, 억, 10, 100. XRP 10,000개만 던지면 되네? 야, 가져가. 네 계정 불러봐. XRP 10,000개. 전송 끝! 3,000원 끝! 갔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렇게. 그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또 좋은 점이 XRP 중심으로 되게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설계를 잘한 건데, 만약에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가져서 외환시장에서 모든 법정화폐들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달러 중심으로 이제 환율이 구성되지만은, 이렇게 XRP가 쓰일 수 있는 날이 되면 XRP를 중심으로 모든 법정화폐가 페어링 되면서 XRP 중심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러면 환율 조작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XRP의 네이티브 에셋이고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에 완전 탈중앙화 돼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조작이 힘들어져요. 여러모로 장점을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제 통화 제도, 정책,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정말 투명해지고, 조작도, 지금 환율 조작이나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뭔가 되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 그림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야, 니네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해놓자. 너희도 이렇게 해놓자. 얼마나 좋냐? 야, 니네가 이거 고객한테 돌려줄 때도 XRP로 바로 수합해갖고 그냥 효율적으로 다 줄 수 있어. 코스트 오브 더 페이먼트, 왜냐? 리프사가 지금 정리해놓고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다 해놓으면은, 야, 어느 나라 법정화폐든지 그냥 쇽쇽쇽쇽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원하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XRP 법정화폐 페어돼 있는 나라들, 그 제공되는 법정화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면 너희가 그냥 XRP로 쇽쇽쇽쇽 할 수 있어. 야, 준비금 XRP 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가 지금 요것과도 똑같이 관련 있는 건데요. DeFi 서포트라고 되어 있죠. 뭐죠? 분산금융이에요. 그러니까 XRP 레저 같은데 KT 같은 거를 은행처럼 나갔고, 이제 분산화 금융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막 은행 없이도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강력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로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것도 지금 6줄로 표기되고 있거든요.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추상적이에요. 그냥 디파이 말 그대로 분산금융 하자 이거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포인트도 똑같아요.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규제의 벽에 안 막히고 될 수 있는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리프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리플 네트워크는 게이트 방식으로 접근했던 지난날의 본인들의 전략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플러스로 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크게 걸리는 바람에 오늘날의 리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고 있거든요. 이 게이트웨이 XRP 레저를 직접 금융권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슈들 때문에 예전에 실패했던 방법인데 사실 그 맥락을 다시 꺼낸 거예요. 꺼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의문을 품는 이유도 이겁니다. 뭐냐면은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련된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그거 해결을 해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인지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정말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나중을 위한 그림으로서 그냥 아이디어로서 꺼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체크 기능. 체크 기능 이거는 옛날부터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리프사가 빨리 추진할 거예요. 이 체크 기능은 어메먼트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면 바로 투표에 들어갈 수 있어요. XRP 레저의 이 기능을 이렇게 체크 뭡니까 체크 여러분들 체크 떠올리면 이제 체크 카드를 떠올리기 굉장히 쉬우실 텐데요. 그쪽보다는 사실 체크 카드도 비슷해요. 비슷한 개념인데 그 백지수표 같은 걸 떠올리시면 알기 쉬워요.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하나 개설해 놓고 백지수표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그 수표의 주인이 이거 이 백지수표 100만원 해서 제 이름이랑 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막 거기 해놓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쓸 수 있잖아요. 쓰고 나면은 그걸 나중에 돈을 바꿀 때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채무 같은 거죠. 제 입장에선 채무 같은 거고 그걸 들고 있는 사람 채권자인데 이거 이거 하나은행에서 팩토리라는 사람이 발행한 수표인데 이거 체크해줘. 그걸 체크라고 실제로 부르잖아요. 그 백지수표 체크라고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에서 이제 이 고객의 계좌 통해 갖고 100만 원으로 마이너스 시키고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채권자한테 100만 원 주죠. 체크 카드도 사실 로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체크도 그 기능이에요. 체크. 이 기능이 들어가면은 뭐가 좋냐면은 실제로 오늘날의 금융이 이 기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XRP 레저상에서도 오늘날의 금융을 서포트할 거기 때문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부분이나 그러니까 법적인 요구사항 만족하거나 또는 규제 관련된 거 만족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은 이걸 응용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좀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XRP 레저는 디터민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결정되면 롤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해요. 롤백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본인들 뭐 채굴하는 애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그거를 하드포크 해갖고 그 트랜잭션 막 돌리고 그러니까 블록 중간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더리움 했죠. 해킹 당했다고 그 중간에서 블록에서 분리돼 나가갖고 새로 만들었죠. 해킹된 내용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거 근데 그렇게 좋게 쓸 수도 있지만은 단점은 뭐냐면 금융권에서 볼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그렇게 마이닝하는 애들이 맘만 먹으면은 실제 발생했던 트랜잭션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해 보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건 분명히 정상인데 지들 마음대로 없던 걸로 해. 이거 뭐지? 굉장히 금융권에서 어려운 그런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단점들도 만들어내는데요. 반면에 XRP 레저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은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냐? 실제로 몇몇 분들이 계셨죠. 저희 방에도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이런 질문하신 분. 제가 아마페거래소에 입금 XRP를 입금하려고 입력했는데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못 찾는다고 했죠.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디터민. 그것 때문에. 근데 체크 기능을 그런데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체크 기능이 이용해서 받는 쪽에서 체크를 안 해주면은 이거를 캔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조합해서 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제 금융에서 쓰는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딜리터블 어카운트 드디어 얘기 나왔죠.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계정에 지금 리저브 XIP로 20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정을 만들면은 그 계정을 쓰기 위해서 20개 XIP가 거기에 묶여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계정을 삭제하고 회수하는 거. 또는 여기에 언급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라이트 어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원래는 기본 20개인데 라이트 어카운트는 5개만 하면 쓸 수 있는 거. 대신에 기능의 제약을 받는 계정. 그냥 뭔가 호불호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난 별거 안 할 건데 왜 리저브로 20개나 묶여 있어야 되냐. 나중에 XIP 개당 100만원 됐을 때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저 2천만원이잖아요. 개당 100만원 되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야 내 거 내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람들 위해 좋은 기능일 수도 있죠. 5개만 걸어 놓으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계정을 삭제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기능. 굉장히 좋죠. 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좀 연관성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XIP를 리저브로 놓는 거에 대한 건데 이거는 지금 실사용 사례가 하나 언급이 돼 있죠. 공개적으로. 그거를 보고 오늘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양반인데 바이낸스 CEO가 떡밥을 던졌죠. 어디 갔니? 바이낸스 CEO. 띵 띠리린 띠리린 띠리린. 뭐야? 제가 못 찾나 보죠? 어디 있죠? 이미 넘어갔나? 넘어간 것 같죠? 왜 못 찾지?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어디 있을까요? 왜 안 보일까요? 이때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있다. 요거. 자, 요거. 자, 뭐냐면은 바이낸스 지금 덱스라고 해갖고 바이낸스 블록체인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라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 코인 있잖아요, BNB. 그게 네이티브 에셋으로 있는 바이낸스라는 블록체인이 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소, 분산화 거래소, 마치 XIP 레저상의 게이트웨이처럼 지금 거래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 에셋을 IOU 형태로 발행한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BF2라는 에셋 네임이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 추정으로는 BF라고 했으니까 바이낸스 F? 파이낸스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네이밍을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XIP를 백으로 해서 지금 1000개 정도 BF2라는 게 발행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날짜가 언제죠? 날짜 보러 갈까요? 11일 전이니까 이게 며칠일까요? 11일 전이면 9월 20 며칠? 27일? 그때쯤일 거예요. 자, 이미 100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바이낸스 CEO가 트윗하면서 또 떡밥을 되게 심하게 던졌어요. 저는 이 양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밥을 이런 식으로 던졌죠.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숨길 수가 없다.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러면서 또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거의 사례가 될 겁니다. 요거의 사례가 될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거. 요거.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있잖아요. 어디 갔니? 그걸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나중에 교환이나 이런 거에만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를 빼놨어요. 한 가지를 빼먹어갖고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겠네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도 제가 카바랩스 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가 장점이라고 했죠? 저렇게 리저브로 묶이면은 또 장점이 나중에 이거를 백해서 발행한 수표든 IOU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환되면서 뭔가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수합될 때 XIP가 브릿지 되면서 뭔가
역할을 할 때도 그런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거 말고 리저브로 묶여있을 때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만한 장점입니다. 공급량 제한이 되겠죠. 어디에 묶인다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제한된다, 일시적으로 저기 묶여있는 동안. 수요와 공급 상에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전체 수량이 실제로 준 건 아니지만 저기 묶여있을 때만큼은 줄어드는 거죠. 저게 일종의 디맨드, 수요이자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공급량 제한시킨 부분. 약간 마켓메이커나 또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본인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기 위해서 XRP를 홀드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 있었던 갑자기 소식들을 빵빵빵 터트리면서 있었던 소식 중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XRP 레저의 미래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이디어, 생각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리고 어떤 흐름으로, 어떤 생각으로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 CTO가 이 글을 적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들, 알아야 될 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XRP를 이제 리저브 커런시, 준비금처럼 묶어놓으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백해갖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게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떡밥을 던진 게 이래서 이것과 상관이 있는 거고, 이런 케이스가 탄생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에 있었던 소식들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리플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Q&A 시간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거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